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자,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금리 인하 지겹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진짜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연준은 물가하고 그리고 고용을 동시에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물가에 대한 관심만 많았는데, 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나 아니면 FOMC 의사록에 보면 이제 고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에서는요, 물가는 작은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임금 상승률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감소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소비자들 이야기인데요,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못 알아듣게 어렵게 쓰시는 거죠, 이거. 진짜 너무 어렵게 쓴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쉽게 말해볼게요. 기업들이 물건 가격 못 올린대요. 소비자들이 비싸서 안 산대요. 이러면 되는 걸 가지고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 증가. 이게 뭡니까?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연준에서 생각할 때는 물가는 잡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물가가 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극화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 1990년대 이후로요, 미국 개인들의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대략 미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는 20조 달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갔겠죠? 그러다가 살짝 꺾이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가 08년 금융위기인 거죠. 그리고 금방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살짝 꺾이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가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로나 위기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서 미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는요, 대략 15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7배 가까이 상승한 거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부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 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상위 1%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 10%는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통해서 양극화의 정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50조 중에서 대략 한 25조 정도, 4분의 1이죠? 25조 정도를 누가 들고 있나 봤더니요, 이것이 상위 1%가 들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많죠? 근데 죄송하지만 상위 1%가 아니고요, 0.1%입니다. 상위 0.1%가 들고 있는 부의 크기가 25조 달러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나서 50조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고 보니까 50조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상위 1%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위 1%가 미국 가계 자산의 3분의 1을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다시 50조 달러가 있는데요, 이 50조 달러까지 들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위에서부터 100조 달러까지 내려올 때까지 누가 들고 있는지를 봤더니 이게 10%입니다. 상위 10%가 들고 있는 부의 크기는 100조 달러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3분의 1 남은 거를 90%가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그림을 그리면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위 50%가 들고 있는 부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3.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3.5조 달러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하위 50%가 들고 있는, 그래서 이 규모가 2.5%밖에 안 되는, 정말 얼마나 양극화가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제가 한번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X축을 부의 크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쪽으로 갈수록 부자인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가난한 거고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이런 그림이 먼저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규 분포죠. 근데 세상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걸 수학식으로 만들어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이러기 때문이지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미국의 시장을 만약에 이 정규 분포표처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제 생각엔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위 50%에 있고요. 여기서부터 그림이 그려져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도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도 사람이 있을 정도로 부의 양극화는 정말 심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더 이상은 못 먹어요. 기업들이 못 올려요. 라는 이야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나왔어요. 자, 맥도날드라는 기업은 여러분들도 익숙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가격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햄버거 가격이 13불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거의 2만 원 가까운 돈이니까 사실 너무 비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맥도날드에 안 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CEO가 이것을 억지로 5불까지 낮춰서 일시적으로 행사할 테니까 좀 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업들이 더 이상은 가격을 못 올린다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3불이 되더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먹지 못하는 이유는 하위 50%는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는 잡힐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해보면 이제부터는 고용시장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왜 갑자기 물가 이야기를 하다가 실업률 이야기를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바야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건데요.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야. 안 좋은 거죠. Y축은 뭐냐면은 고용이 얼마나 뜨거워예요. 뭐 좀 더 복잡한 식이 있지만 그냥 쉽게 그냥 얼마나 뜨거워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보죠. 자, 이렇다면은 고용시장이 뜨거울수록 실업률은 낮을 거고 고용시장이 차가워질수록 실업률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고용시장이 차가워질 때 실업률이 거의 내려오지 않는 이 구간과 그리고 이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구간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변곡점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골드만삭스, 블룸버그, 파월, 메이데일리와 같은 사람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떠한 변곡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볼까요? 이 첫 번째로는요, 1번 구간에서는요, 고용시장이 이렇게 차가워지고 있는 구간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물가가 9%까지 올라갈 때 미국 시장이 너무 고용시장이 뜨거워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많이 식었잖아요. 하지만 실업률은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4% 수준인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만약에 국면이 전환됐다라고 한다면 고용시장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럼 실업률이 매우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파월 의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갑작스럽게 고용시장이 둔화될 수 있다. 갑작스럽게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지금 변곡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설명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미국 경제는요,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2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실업자,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1명인데 일자리는 2개예요. 그러면 누가 더 갑인가요? 실업자가 갑이죠. 어디 나 일하러 갈 데 있나?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1.8개가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실업률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죠. 왜냐면 아직 여전히 1.8개나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점점 내려와서 1.2개? 1개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쯤까지 내려왔다면은
여기 변곡점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실업자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고용시장이 변곡점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건 이런 거잖아요. 그래, 알았어. 뭐 물가가 이렇게 뭐 잡힌다는 거 알겠고, 뭐 고용시장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금리 인하하는 거지? 그러면 오케이, 주가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변곡점이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지? 그럼 나스닥 가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참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하한다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듭니다. 아직 뭐 저도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첫 번째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꼭 시장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하면 가자라고 할 텐데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를 두 가지로 나눠서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만약에 내릴만 하다 그래가지고 내리는 경우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파월 의장이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물가 잡았고요. 고용시장도 뭐 괜찮은데 뭐 미리 좀 내려볼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가는 좋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릴만 하다가 아니고요. 내려야만 한다. 혹은 등 떠밀려서 내린다. 라는 상황이 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파월이 이런 표정을 짓겠죠. 야 이거 뭐 어떻게 뭐 경기 침체까지 왔어? 이게 좀 지났어? 큰일 났다. 빨리 인하해야 되겠다. 라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주가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요. 만약에 여기에 변곡점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베팅을 더 많이 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어떤 상황의 금리 인하가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일 밤에 나오는 미국 고용시장 지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보셔야 되는 숫자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파월이 웃으면서 이제 금리 인하할까가 될지 아니면 황급하게 다급하게 당황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